오늘부터 이제 기계수석의 본 수업이 들어가게 될 거고요. 오늘은 나사에 대해서 배울 겁니다. 오늘, 다음 시간, 그리고 다다음 시간까지 이제 나사의 종류들, 그 다음에 나사들 어떻게 체결을 하는지, 뭐 나사에 발생하는 응력은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워스크루라고 해서 나사를 이제 운동용 나사로 사용할 수가 있는데, 우리 첫 시간에 회전 운동을 직선 운동으로 바꾸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마찬가지로 파워스크루가 그러한 역할을 하는 메커니즘이에요. 그래서 그 파워스크루의 설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나사를 페스너라고 보통 많이 얘기를 하는데요. 이 페스너라는 거는 체결용 부품을 페스너라고 얘기를 하고요. 체결용 부품 중에서도 스레디 들어가 있으니까 이제 나사산이 있는, 스레드라는 건 나사를 얘기를 하는 거니까 나사산이 있는 그러한 체결용 부품을 여기서 말하는 이제 페스너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파워스크루라는 것은 여기서 보시는 바와 같이 옆에 있는 이러한 것, 이런 것을 파워스크루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오늘 수업 시간에서 할 얘기는 이 나사의 기초 부분에서 나사의 형상하고 규격에 대해서 얘기를 주로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오늘 아마 응력에 대한 얘기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나사에 발생하는 응력을 어떻게 계산을 하는지, 계산 문제는 그런 것들 얘기가 나올 거예요. 기본적으로 나사의 형상이라든가 규격에 대해서 먼저 다 알고 계시고, 그 다음에 응력에 대해서 해석을 하시면 되는데, 응력은 그렇게 복잡하진 않을 겁니다. 아마도 1학기 때 재료역학을 들으셨던 분들은 쉽게 계산을 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듣지 않았었다라고 하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응력이라는 거는 면적분의 힘이다, 이것만 알고 계시면, 뭐 전단 응력은 마찬가지로 면적분의 힘인데 이때 힘하고 이때 힘이 좀 다르죠. 그래서 그 두 개 모두 구분만 하실 수 있으면은 크게 어렵지 않은 그러한 문제가 되실 거예요. 참고로 나사 쪽에서는 응력을 계산할 때 항복이나 인지항 같은 것, 항복 응력이냐 극한 응력이냐 그런 것들 구분하실 필요는 없고요. 여기서는 이제 프루프 스트렝스라 해서 이제 보증하는 응력을 주어질 겁니다. 그러면 그 보증하는 응력을 그냥 따라서 찾아 사용을 하시면 되는 그러한 걸 거예요. 자, 이제 나사부터 이제 들어갈게요. 운동용 나사에 대해서는 나중에 얘기할 거고, 지금 여기서는 스레디드 페스너라니까 체결용 나사입니다. 페스너가 들어가 있으니까 체결용이에요. 체결용 나사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건데, 나사는 보통 앞나사하고 순나사, 우리가 보통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얘가 순나사죠. 그 다음에 이게 앞나사, 이렇게 해서 두 가지가 될 거고요. 이때 순나사를 보통 볼트라고 표현하거나 혹은 스크류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볼트다, 스크류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건 다들 순나사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앞나사는 너트라고 표현을 합니다. 너트라고 표현하면 그거는 앞나사구나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보통 재료에 이 스크류를 가지고 페스닝을 할 때, 그러니까 조립을 할 때 볼트나 스크류는 항상 사용을 하죠. 근데 너트 같은 경우는 사용하지 않고 재료에다가 직접, 그러니까 부품에다 직접 앞나사산을 내서 사용을 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부품에다 직접 순나사산을 내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근데 볼트에다 직접 앞나사산을 내서 조립을 하면은 별도로 너트를 끼워서 조립을 하는 것보다 조금 더 손쉽죠, 조립하기가. 그리고 부품도 하나 더 줄어들 거고. 그래서 그러한 방법을 많이 사용을 하기도 해요. 이 부분은 나중에 나사 체결하는 거 다음 시간일 텐데요. 나사 체결하는 거 할 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볼트하고 스크류는 순나사, 너트는 앞나사, 이렇게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될 거예요. 나사에 요구되는 조건은 일단 가벼운 게 좋아요. 나사가 무거우면은, 그렇지 않아도 요즘에 경량화하는데 나사까지 무거워져 버리면은 문제가 됩니다. 근데 문제는 나사라는 거는 어차피 체결용 부품이고 체결용 부품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강도가 필요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재질은 금속 재질을 사용을 합니다. 비금속 재질이니까 플라스틱 재질은 사용하지 않고요. 그리고 금속 재질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강도가 나와야 되니까 주로 철 계열이에요. 다른 재질은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또 싸야 되거든요. 나사가 비싸면 안 돼요. 그래서 제작 비용의 저렴화를 위해서 싸게 만들어야 되는데 이게 경량화랑 좀 매치가 되지가 않아요. 그러한 좀 모순되는 점이 있기는 합니다. 그리고 내식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보통 코팅을 많이 하죠.
그리고 나사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인데, 우리가 이제 결합용 부품 세 가지를 기본적으로 보통 얘기를 해요. 결합을 할 때, 나사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리벳이라는 게 있습니다. 보통 다리 같은 데서는 리베팅을 많이 하는데, 리벳으로 그냥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리벳이라는 거는 나사처럼 이렇게 생겼는데, 부품을 뭐 두 개를 이렇게 조립을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를 펀치로 쿡 하고 찍으면 얘가 이렇게 모양이 변형이 돼요. 그래서 풀리지가 않습니다. 이것을 나사인데, 비행기 같은 경우는 보통 비행기 그 겉표면을 리베팅을 하죠. 되는데,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이제 용접해 버리는 거예요, 그냥. 보통 체결을 한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세 가지 나사, 리벳, 용접 이렇게 됩니다. 물리 수업 시간에 나사만 배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사랑 나머지 두 개인 리벳하고 용접의 가장 큰 차이점은 풀을 수 있다는 거. 나사는 풀을 수가 있습니다. 조립을 했다가 내가 풀러서 다시 조립을 해야 돼. 그러면 풀렀다가 다시 쓰면 돼요. 근데 리벳은 찍어놨기 때문에 잘라내야 됩니다. 풀으려면. 용접은 붙여버린 거죠, 아예. 그러니까 나사는 조립 후에 다시 풀르는 게 가능한데, 분해가 가능한데, 리벳이나 용접은 분해가 불가능해요. 나사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분해가 가능하다는 거. 근데 가장 큰 단점이기도 해요. 뭐냐? 진동이라든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지가 알아서 풀립니다. 모든 나사는 자기가 알아서 풀려요. 우리 다음 시간에 그래서 나사를 그러면 어떻게 하면 안 풀리게 할 것이냐, 그 방안들에 대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 겁니다. 어쨌든 나사의 가장 큰 장점이자 단점은 나사가 자기가 알아서 풀린다라는 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나사 사용하실 때는. 자, 나사의 형태, 그 다음에 용어, 그리고 표준들에 대해서 얘기할게요. 지금 이거 이제 나사산이 이렇게 나아져 있는 것을 표현을 하는 건데요. 나사가 쭉 이렇게 나사산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때 나사산에서 산까지의 거리, 나사산에서 산까지의 거리, 이 나사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합니다. P라고 표현되어 있죠. 나사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리드라는 게 있어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피치하고 리드를 같이 표현을 했는데, 일반적으로는 피치하고 리드가 똑같습니다. 나사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 나사를 내가 한 바퀴 회전을 시켰을 때 나사가 이동하는 거리, 나사가 뭐 박힌다든가 풀린다든가 그렇게 되는 거리, 그것을 리드라고 불러요. 두 개가 숫자는 대부분 같은데 근데 의미상으로는 다르죠.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피치, 그 다음에 나사가 1회전하실 때의 거리를 리드. 우리 마이크로미터 배웠을 거예요. 마이크로미터 안에도 나사가 들어가 있죠. 우리 마이크로미터 같은 경우는 나사 피치가 0.5mm입니다. 리드도 마찬가지로 0.5mm예요. 그래서 이 나사가 한 바퀴 회전하면은 0.5mm 이동을 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딤블이 50등분해서, 그래서 딤블 하나 눈금이 0.01mm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나사의 피치하고 리드인데, 왜 이 피치하고 리드를 서로 구분을 했느냐? 나사 중에는 단열 나사가 아니라요, 2열 나사, 3열 나사, 4열 나사 이런 나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는 뭐 더블이나 트리플이나 쿼드라플이나 이러한 나사산을 갖는, 여러 개의 나사산을 갖는 그러한 나사들이 있어요. 그러면 이런 나사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내가 더블 나사다라고 하면 2열 나사다. 나사가 열이 2개예요. 그러면 피치보다 리드가 2배 더 큽니다. 3열 나사면은 3배 더 커요. 4열 나사면은 4배 더 큽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단열 나사를 사용을 하지만 2열 나사나 3열 나사를 아주 특수한 경우에 사용을 하는데, 나중에 뭐 웜기어라든가 파워스크루라든가 그런 데서는 아주 가끔씩 사용을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치보다 리드가 더 크다. 2열 나사면 2배, 3열 나사면 3배, 4열 나사면 4배 더 피치보다 리드가 크다. 리드가 큰 이유는 왜 그러냐 하면은 빨리 가야 되니까요. 그쵸? 나사가 1회전 했을 때 단열 나사는 1피치만큼 갑니다. 그런데 2열 나사는 2피치만큼 가죠. 3열 나사는 3피치만큼 이동해요. 그러니까 속도가 훨씬 더 빨라질 겁니다. 그래서 2열 나사나 3열 나사를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피치를 더 큰 나사를 쓰면 되지 않느냐? 피치가 커지면은 요 나사의 크기가 커져요. 요 나사의 크기가. 그 다음에 피치가 커지면은 요 각도가 커집니다. 요 각을 뭐라고 부르냐면 여기 책에도 나와 있는데 리드 앵글이라고 해요.
자, 리드 앵글은 뭐하고 관련이 있느냐? 힘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나사를 돌리려면 돌리는 힘이 필요하죠. 엄밀하게 얘기하면 힘이라기보다는 회전 힘이죠. 토크죠. 자, 토크하고 관련이 있기 때문에 리드가 커지면 커질수록 그만큼 토크가 많이 필요해. 근데 이 리드가 또 뭐에 비례하냐? 피치에 비례해요. 이렇게. 그래서 무한정 내가 속도를 빠르게 하고 싶어서 피치를 키우면은 리드 각도 커지고 리드 각도 커지니까 나는 돌리는데 힘이 많이 필요한 거야. 그래서 나는 피치를 작은 거를 써야만 해. 그런데 속도는 빠르게 하고 싶거든. 그럴 때 쓰는 게 2열 나사나 3열 나사예요. 대신 비싸지겠죠, 당연히. 그러니까 일반적인 경우는 단열 나사를 사용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일반적인 경우에 단열 나사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피치 값하고 리드 값이 같은 것이다 라고 기억을 하고 계시면 됩니다. 자, 여기서 기억하셔야 되는 거 첫 번째 피치, 리드, 그 다음에 피치, 그 다음에 리드 앵글. 리드 앵글 용어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이 이 값이 얼마냐, 그거는 다 그냥 표에 주어지는 것들이니까요. 2열 나사나 3열 나사, 4열 나사도 있다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기억을 하고 계시도록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나사의 형태입니다. 나사의 단면이죠. 자, 여기가 중심선이에요. 뭐 양쪽에도 있겠죠. 이 뒤쪽에도, 이 밑에 쪽에도 있을 겁니다. 자, 나사산이 이렇게 돼 있는데 일반적인 아마 사다리꼴 나사인 것 같아요. 예, 이건 사다리꼴 나사네요. 자, 이 사다리꼴 나사 같은 경우에 쭉 봤을 때 자, 이 꼭대기에서 꼭대기까지의 거리,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를 피치라고 부릅니다. 여기가 산이에요. 산입니다. 여기가 골이죠. 골짜기 할 때 골. 여기가 산. 마루라고도 보통 얘기하는데 그냥 산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나사산의 꼭대기, 그 다음에 나사산의 골짜기. 그래서 루트, 그 다음에 여기는 크레스트. 이렇게 부르면 돼요. 그러면 이때 메이저 다이어메터라는 게 있는데 메이저 다이어메터는 뭐냐 하면은 산에서 산까지의 거리, 산지름이죠. 산지름입니다. 이렇게 부르고요. 자, 루트 다이어메터라고 해요. 이건 마이너 다이어메터라고 하는데 그냥 루트 다이어메터라고 많이 사용을 합니다. 이거는 골지름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산지름, 골지름. 그 다음에 여기 피치 다이어메터가 있어요. 이게 피치원입니다. 피치 지름이요. 우리 나사 그 삼침법 이용해서 나사 측정을 할 겁니다. 아마도 그 1학년 2학기 때인가 그 기초 측정 실습에서 나사 삼침법으로 피치 지름 측정을 하는 거 나올 거예요. 예, 그때 측정하는 게 이 피치 지름입니다. 피치 지름은 앞나사하고 순나사의 피치원이 맞아야 돼요. 그래서 조립 관계랑 관계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설계하는 거하고는 크게 관계는 없고요. 조립 관계에 필요해요. 피치 지름 같은 경우는. 나사의 규격은 뭘로 표현하냐? 산지름으로 표현합니다. 규격이에요. 나사의 규격은 산지름으로 표현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M10짜리 나사다 산지름이 10mm입니다. M6짜리 나사다 산지름이 6mm짜리 나사예요. 정확하게 6은 아닙니다. 조금 작아요. 그건 뭐 공차 등급이라든가 그런 거에 따라서 다르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나사 산 각도 30도, 60도. 일반적으로 30도가 아니라 29도 정도 되는데 그냥 30도로 가정하고 문제를 푸셔도 문제는 없어요. 30도라고 그냥 가정을 해주셔도 됩니다. 이게 산 각도예요. 이렇게 나와져 있습니다. 기억하셔야 되는 거는요, 예전에는 뭐 골지름도 알아야 되고 막 그런데 요즘에는 골지름 같은 거 필요 없어요. 그냥 산지름 하나 알고 계시도록 하시고요. 피치원 지름은 외워두실 필요는 없습니다. 좀 규격이 나오는 건 산지름 하나밖에 없으니까요. 산지름만 기억하고 계시면 됩니다. 아,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우리가 무슨 나사 만드는 사람을 할 것도 아니고 필요 없습니다. 규격은 산지름을 규격으로 표현을 한다. 라는 것만 한 가지 기억을 하고 가시면 되겠네요. 자, ISO 국제표준이네요. 국제표준 나사하고요. 그 다음에 유니파이드는 걔네들 인치 나사예요. 인치 나사. 그래서 얘는 밀리미터 나사. 그리고 인치 나사. 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자, 프로파일은 똑같습니다. 이 형상은 똑같아요. 형상이죠. 외곽 형상이죠. 외곽 형상은 동일을 하고요. 자, 국제표준에서는 미터 보통 나사가 있습니다. 그리고 미터 가는 나사가 있어요. 가는 나사는 왜 가는 나사냐 하면은 일반적인 보통 나사보다 피치가 작습니다.
피치가 작다는 얘기는 나사산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져 있는 거예요. 왜 나사산이 오밀조밀하게 모여져 있느냐는 조금 이따 얘기를 할 텐데, 스트리핑이라고 해서 나사산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밀조밀 있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유니파이드 나사란 이제 마찬가지로 보통이에요. 크로스가. 그 다음에 파인이 가는 나사랑 동일한 의미입니다. 나사산의 개수가 뭐 1인치 안에 14개가 있느냐 13개가 있느냐 그걸 가지고 보통 나사냐 가능 나사냐 이렇게 구분을 해주시기도 합니다. 나사산의 단면을 보여주는 그림이고요. 그 단면에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산지름, 메이저 다이어메터가 규격을 의미한다. 이거 기억을 해주도록 하세요. 자, 이게 나사의 규격입니다. 나사의 규격이 쭉 나와져 있어요. 우리는 ISO 규격에 대해서만 제가 표현을 해놨습니다. ISO 말고 이제 그 유니파이드도 인치 나사도 책에는 있어요. 근데 우리 그거 할 거는 아니니까 인치 나사에 대해서는 표현을 안 했고요. ISO 규격에 있는 미터 나사에 대해서만 썼어요. 자, 여기 nominal diameter에서 D라고 되어 있죠. 이게 규격인데요. 거의 유사합니다. 산지름이에요. KS 규격집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나와져 있는데 여기서는 뭐 요 정도로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나와져 있고요. 밑에 이게 왜 나왔을까요? 툴바 안 보이게 하기 11 F11 아닌가 봐. 그냥 일단 놔둘게요. 자, 여러분들한테는 안 보이려나 이 툴바가? 저한테만 보이는 건가? 어쨌든 그런 거고. 지름이 3mm, 3.5, 4, 5, 6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세상에요. 4.5mm짜리 나사는 없습니다. 4.3mm짜리 나사도 없어요. 나사 만들어주세요 하면 만들어는 줄 거예요. 근데 어마무시하게 비싸집니다. 그래서 규격으로 나오는 나사만 사용을 하셔야 됩니다. 그 외의 나사는 정말 특수한 경우 여러분들이 뭐 람보르기니를 만들 거다라는 거 아니면은 그 정도 수준이 아니면은 반드시 규격에 있는 나사를 사용을 해 주셔야 돼요. 왜냐하면 나사 가격은 상당히 싼 편이거든요. 전에도 한번 얘기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뭐 M3짜리 나사 한 1000개 들어가 있는 게 한 2,000원, 1,000원 정도 해요. 한 봉지가 1000개 정도 들어가 있는 게. 다음 시간에 영상을 한번 보실 텐데요. 나사 만드는 과정이 상당히 단순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격이 싸요. 그래서 규격에 있는 나사만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격이 비싸지고요. 자, M3, 3mm, 그러면 3mm보다 규격이 더 작은 건 없냐? 저 작은 나사는 없느냐? 1mm부터 나사는 나옵니다. 근데 잘 사용하지 않죠. 제가 사용한 것 중에서 2.5mm짜리 나사 M25, 다시요. M2.5요. 나사는 앞에 M을 붙여요. 읽을 때. 그래서 M2.5짜리 나사부터 사용을 해봤는데요. 주로 일반적으로 쓰는 건 M3짜리 쓰고요. 기계 쪽에서는 많이 쓰는 게 M4, M5, M6 거의 안 쓰고요. M7도 거의 안 씁니다. M8, M10 얘네들을 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자동차 바퀴에 들어가는 게 M10인가 그럴 거예요, 아마. 예, 뭐 그렇게 들어갈 거고요. 각각에 대해서 규격에서 피치는 정해져 있습니다. 이렇게 피치 주어져 있고요. 마이너 다이어메터 쭉 나왔는데 우리 나사산을 보면요. 대충 이렇게 돼 있잖아요. 나사산이. 그러면 제가 이거를 뚝 하고 잘랐을 때 여기를 잘랐을 때 단면하고요. 여기를 잘랐을 때의 단면이 다르죠. 그럼 우리가 응력 같은 거 계산할 때 면적분의 힘이잖아요. 얘를 만약에 양쪽에서 이만큼으로 당긴다라고 하면은 응력을 면적분의 힘이잖아. 그러면 면적을 여기를 해야 돼? 아니면 여기를 해야 돼? 궁금하죠. 그래서 아예 그냥 스트레스 에어리어라 해서 응력을 계산을 할 때 사용할 면적을 그냥 주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는 우리 이 나사 단원에서는 앞에서는 그러니까 재료역학 같은 거 할 때는 면적을 뭐 원형이다 그러면 4분의 파이 d 제곱이다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계산을 했는데 여기서는 전혀 그러실 필요가 없고요. 그냥 스트레스 에어리어 이용을 해서 면적값을 계산을 해주시면 됩니다. 계산은 아니죠. 그냥 찾아서 쓰시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M10짜리 나사를 사용을 할 것이다 라고 하면은 58mm 제곱 이렇게 쓰시면 될 거고요. 자, M8 밑으로는 원체 피치가 작기 때문에 가는 나사가 없어요. 파인이 이제 가는 나사죠. 미터 가는 나사. 얘는 미터 보통 나사. 그래서 M8 이후부터 만약에 M10이다 라고 하면은 피치가 1.75인데 얘는 1.25입니다. 피치가 작아져요.
라는 가는 나사들이 있고요. 사실은 M10이다 라고 하면요, 피치가 1.759도 있고요, 1.25도 있고요, 사실 1.5도 있습니다. 근데 여기 표에는 그런 게 다 나와져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싶으면은 KS 규격집을 찾아보시면 됩니다. 제가 자, 이게 KS 규격집이에요. 잘 보이나요? 예. 이런 게 KS 규격집입니다. 이 KS 규격집을 보시면은 나사다라고 하면 이렇게 떨어졌다. 예, 나사 페이지가 이렇게 나와요. 보시면 뭐였지? 볼까요? 제가 여기다 보여주면 안 되지. 이렇게 보여줘야지. 이런 식으로 이런 표가 나옵니다. 좀 더 정확하게 보시면 이러한 KS 규격집을 하나를 가지고 보시면 돼요. 나중에 뭐 회사 가시면은 저런 규격집은 회사에 다 들어가 다 이제 비치가 돼 있으실 테니까 그쪽에서 좀 더 자세한 건 찾아 쓰시면 되고요. 다만 KS 규격집에는 스트레스 에어리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응력 면적이 주어지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해? 만약에 얘가 없어. 갑자기 또 두꺼워졌어. 왜? 자, 만약에 스트레스 에어리어가 없어. 얘가 없어. 없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 이거 하세요. 4분의 파이의 루트 다이아메타의 제곱으로 계산하세요. 원의 단면적 계산하는 거죠. 그러니까 스트레스 에어리어가 없으면은 루트 다이아메타로 계산하시면 되는데, 왜 루트 다이아메타로 계산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냐면요. 스트레스 에어리어는 사실은 피치1 다이아메타예요. 피치1 다이아메타보다 약간 작습니다. 이렇게 해서 계산을 해 놓은 건데, 그러면 없으니까 제가 그냥 단면적을 임의로 찾아줘야 되겠죠. 그러면은 산지름을 이용을 하느냐 골지름을 이용하느냐 그 차이잖아요. 피치원 잘 사용하진 않으니까 산지름을 이용하냐 골지름을 이용하느냐 차이인데, 아무래도 보수적으로 설계를 하는 게 좋죠. 보수적으로 설계한다는 얘기는 아무래도 부서질 확률을 좀 줄이려면은 좀 더 튼튼하게 설계를 해야 되겠죠. 그러려면 아무래도 루트 다이아메타를 이용하시는 게 나을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응력 면적이 주어졌으면, 스트레스 에어리어가 주어졌으면 그냥 스트레스 에어리어를 이용해서 계산을 해주시고요. 없다라고 하면은 루트 다이아메타를 이용을 해서 면적을 계산을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39 이후로는 더 없느냐? 더 있습니다. 쭉 있고요. 중간중간에 뻥 뚫렸죠? 이렇게 뻥 뚫려도 있다는 거, 이것도 한 가지 생각을 해주세요. 없는 것들도 있습니다. 규격이 없는 것들이에요, 쟤네들은요. 자, 나사를 표기하는 방법은 M8 곱하기 1.25입니다. M8에다가 1.25 뭐냐? 피치예요. 그래서 피치를 표시를 하는데요. 일반적으로 M8이다, 뭐 M10이다 이렇게만 표시해도 됩니다. 요거는 보통 나사예요. 그래서 M8에다가 1.25 이렇게 안 하셔도 됩니다. 빼셔도 상관없어요. 그런데 가는 나사는 표시를 해주세요. 가는 나사는 표시를 해주세요. 보통 나사는 표시를 안 해줘도 상관없지만, 이렇게만 표시를 해줘도 상관없지만, 내가 M8에 0.75짜리를 쓰고 싶어, 아니면 M8에 1도 있습니다. 1짜리를 쓰고 싶어, 그러면 반드시 써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보통 나사는 피치를 표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일반 나사는 피치를 표기한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될 거고요. 제가 아까 스트레스 에어리어 어떻게 계산하는지 얘기했죠. 피치1 가지고 그보다 조금 더 작게 계산한다고 했는데, 피치1하고 루트 다이아메타의 평균값으로 다이아메타를 정해서 스트레스 다이아메타를 정해서 계산을 합니다. 그러니까 피치1보다 좀 더 작겠네요. 근데 그냥 루트 다이아메타로 계산을 하세요. 만약에 없다면. 그러니까 다시 얘기할게요. 스트레스 에어리어가 주어졌으면 그냥 스트레스 에어리어 사용하시면 되고요. 스트레스 에어리어가 주어져 있지 않으면은 루트 다이아메타를 이용을 해서 얘 없이, 피치 다이아메타 없이 루트 다이아메타를 이용해서 4분의 파이의 dr의 제곱으로 그냥 계산을 하세요. 보수적으로 계산하시는 게 좋습니다. 뭐 안전계수도 집어넣는 판이에요. 그래서 두 가지 알아두도록 하세요. 첫 번째, 표기를 할 때 요거, 보통 나사는 그냥 해도 상관없지만 가는 나사는 반드시 피치를 표기해 줘야 된다는 거 기억해 주도록 하시면 될 겁니다. 나사 아마 캐드 제도 시간에 하셨을까요? 제도 시간에 아마 김재원 교수님이 가르쳐 주셨을 텐데, 나사를 그리는 방법은, 일반적으로 그리는 방법은 이 방법, 심플입니다.
여기는 나사산이 없어요. 여기 나사 아닙니다. 여기가 나사예요. 나사는 이렇게 두 가지 선을 그립니다. 왜냐하면 나사가 이렇게 있잖아요. 이렇게 있으면 윤곽선이 하나, 두 개가 나오죠. 여기도 하나, 두 개가 나오죠. 그래서 두 개를 그리게 되고요. 요거 숨은선인데 숨은선 안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요거요. 숨은선으로 하지 않고 그냥 실선으로 해주셔도 무방해요. 그 다음에 특허출원물이라든가 그런 데는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오른쪽처럼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거의 표현하지 않고요. 사용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저는 이제 수업 시간에는 그냥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분이 나사다라는 거 보여주려고요. 대충 그리면 되는 거니까. 이렇게도 많이 표현을 하는데 실제 도면 그릴 때는 이렇게는 안 하죠. 다 이렇게 한다고 보시면 될 거예요. 심플리파이드로 그려주시는 게 일반적인 상황이 될 겁니다. 이건 이제 나사의 공차 등급인데요. 나사의 공차 등급은 클래스 1부터 클래스 3까지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 아닙니다. 클래스 3 당연히 공차 등급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비싸지겠죠. 자, 이거는 나사의 재질에 따라서 사용하는 규격이에요. 그래서 밀리미터 계열 나사의 볼트에 사용되는 나사하고 볼트에 사용되는 강 재료의 규격입니다. 그래서 이 재료의 규격, 다시 말해서 물성치인데요. 즉, 일드 스트렝스하고 텐사일 스트렝스하고, 그러니까 인장 강도하고 항복 강도, 이게 인장 강도죠. 다시요, 죄송합니다. 이게 항복 강도죠. 그 다음에 이게 인장 강도예요. 혹은 극한 강도라고도 하죠. 그래서 인장 강도하고 극한 강도를 각각 주어진 거예요. 지금 이 표에서 주어진 거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M3짜리를 쓰느냐, M4짜리를 쓰느냐, M5짜리를 쓰느냐 아무 상관없는 거죠. 이거는 이 볼트를 만든 재질에 따라서 정해진 거니까. 그러면 이 볼트를 만든 재질은 강입니다. 스틸이에요. 강하고 철은 다르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철은 순수한 원소 Fe2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강은 합금입니다. 우리는 다들 합금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스틸이라고 표현하는 게 맞고요. 스틸도 종류가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이 나사를 만드는 데 사용하는 스틸을 등급을 나눴는데 그게 SAE 클래스예요. 그래서 SAE 클래스는 4.6부터 해서 쭉 나갑니다. 밑으로 갈수록 보세요. 강도가 세지죠. 강도가 세지니까 고가예요. 함부로 쓰시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렇게 되는데 우리는요 보증이 되는 강도를 사용을 할 겁니다. 이게 상황이 항복 상황이냐 극한 상황이냐를 구분하실 필요가 없어요. 없습니다. 어차피 볼트는요 항복이 되면 안 돼요. 영구 변형 발생하면 안 되는 게 정상입니다. 왜냐하면 풀러야 되잖아요. 풀러야 되는데 영구 변형 발생하면 안 되겠죠. 그래서 나사는 혹은 볼트는 항복이 되지 않도록 사용하니까 이 항복 강도를 써야 되는데 아니요. 그게 아니라 얘를 쓰세요. 프루프 스트렝스를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프루프 스트렝스를 넘지 않도록 설계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재료에 허용되는 응력은 안전계수 고려해 주셔야 되니까 프루프 스트렝스 이렇게 해주시면 됩니다. 설계를 하실 때. 다만 그러면 이 볼트를 어떤 등급으로 만들었느냐 고민을 해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한 가지 볼트는 인장 능력만 받지 않죠. 전단 능력을 받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전단 능력에서는 어떻게 계산을 하시면 되냐 하면은 마찬가지로 안전계수를 프루프 스트렝스로 나눠주시면 되는데 이때 여기서 나오는 이 프루프 스트렝스는 인장이에요. 텐사일입니다. 인장 상황에서에 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수직 응력이죠. 수직 보증 응력이라고 해요, 이거는. 그러면 전단에서는 얘기가 달라집니다. 그러면 이거는 연성 재료에 대해서 본미세스도 있고 트레스카도 있고 1학기 때 재료 역학할 때 그 얘기 했었는데 본미세스 이론을 쓰면은 0.58, 그다음에 트레스카 이론을 쓰면 0.5인데 우리 공학이니까 그냥 조금이라도 줄여요. 0.5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단 상황이면 쉬어 상황이면은 0.5, 그 다음에 인장 상황이면은 노멀 상황이면은 0.0점이 아니죠. 그냥이죠. 그냥 프루프 스트렝스 그냥 사용을 해주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이 표에서 찾아서 쓰시면 됩니다. 지금 저희 오늘 봤었던 표가 중요한 표가 두 개가 나왔는데 하나는 그 나사 규격에 대한 표, 그리고 또 하나는 여기 있는 나사의 강도에 대한 표.
이 두 가지 표는 나중에 계산을 하실 때도 반드시 쓰셔야 되는 표니까요. 꼭 체크해 놓고 지속적으로 사용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나사의 응력에 대해서 얘기를 하죠. 나사의 응력은 비틀림 응력하고 축하중을 받게 될 거예요. 여기 요거 루트 다이아미터 쓰는데 이거 쓰지 마시고요. 예, 그냥 앞에 나오는 스트레스 에어리어 사용을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축하중도 받고 전단하중도 받는데요. 나사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나사가 이렇게 하중을 받는다. 예, 하중을 P로 표현을 했는데요. 그 공식에서는 F로 표현한다. 그러면 이때는 그냥 스트레스 에어리어 F 이렇게 내시면 될 겁니다. 그게 아니고 나사가 있는데 이 나사가 전단 하중을 받는다. 얘가 이렇게 하중을 받아요. 자, 이런 경우에는 전단 응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AT분의 F, 좀 구분할까요? 이렇게 쓰시면 될 겁니다. 얘가 뭐보다 작으면 된다? 허용 응력. 얘는 허용 전단 응력보다 작게 설계를 해주시면 되는 거죠. 나사 비틀림은 언제 나오냐 하면 나사를 내가 계속 돌려요. 그래서 얘가 비틀리는 상황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 나사 비틀림인데요. 자, 비틀림 단어는 재료역학에서 IG분의 TR 요 갱 공식이죠. 그래서 IG 값이 32분의 파이 D 4제곱이니까 요거 계산해서 나온 게 R 값이 2분의 D니까 그거 계산하면은 이러한 공식이 나오시게 될 거예요. 그런데 나사를요, 얘가 비틀어져서 부서질 만큼 나사를 돌리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리고 그 전에 이 나사가 비틀어져서 부러지기 전에 뭐가 먼저 나가냐면 나사 머리가 먼저 나갑니다. 그러니까 나사의 비틀림에 대해서는 사실 뭐 고려를 하려면 하죠. 내가 억지로 부러뜨리려면 부러뜨릴 수 있어요. 저 초등학교 6학년 때 자전거에 있는 거 억지로 부러뜨렸거든요. 그러니까 억지로는 아니죠. 정말 부러질 줄 몰랐어요. 근데 그 비틀어져서 부러지더라고요. 그래서 개욕 먹었는데 어머니한테, 아버지였구나. 예, 어쨌든 간에 그런 상황이 아니라고 하면은 나사는 비틀어서 부러뜨릴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제껴 놓을게요. 나중에 뭐 기회가 있으면 얘기를 하고, 우리 오늘은 이 축하중에 대해서만 얘기를 할 겁니다. 그래서 축하중에 대해서 이렇게 인장하중을 받는 경우, 전단하중을 받는 경우, 인장하중을 받으면 여기 어딘가 부서지겠죠. 여기가 파손이 될 거예요. 그거 조심해야 된다는 거예요. 전단 하중을 받으면 전단 경계면이 있을 겁니다. 여기가 파손되겠죠. 얘는 늘어나서 부러지는 거. 부서짐. 그 다음에 여기서의 파손은 찢어짐이죠. 이거 맞아요. 찢어짐. 한글 배운 지 오래돼가지고. 예. 이런 것들 계산해 주셔야 되고요. 자, 퍼티그 피로입니다. 피로하중에서는 응력 집중 효과를 고려를 해야 돼요. 나사의 골 부분이 더 잘 부러집니다. 그래서 피로하중에서는 조금 어려워요. 그래서 피로하중은 안 할 겁니다. 피로하중은요, 그냥 안전기에서 더 많이 주시면 돼요. 정하중에 대해서만 일단 고려를 해주는 걸로 할게요. 근데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황이라고 하면은 두 개가 다 들어와요. 비틀림은 없다고 하더라도요, 인장하고 전단이 다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된 경우를 조합응력이라고 해요. 조합응력은 모어 서클, 모어원이라는 걸 그려서 응력값을 계산해 주셔야 되는데 좀 복잡하죠. 본미세스 이론을 써서 이제 항복력으로 계산한다는 얘기가 그런 얘기인데 복잡하기 때문에 이거는 마찬가지로 안 합니다. 조합일 경우에는 나중에 혹시 조합응력이 가해지는 그러한 상황이 발생을 한다라고 하시면요, 그냥 시뮬레이션 하세요. 그냥 시뮬레이션 하는 걸로. 여기서는 우리는 단순하게, 그리고 분명히 조합응력이라고 하더라도요, 두 개가 똑같지는 않습니다. 인장하고 전단이 똑같지는 않아요. 둘 중에 하나가 항상 더 큽니다. 그러면 그거 더 큰 걸로 그냥 상황 계산하시고 안전계수를 많이 쓰시는 걸로. 우리의 만능이죠. 안전계수로 해결하는 걸로 할게요. 생각보다 시간이 되게 빨리 가네요.
자, 나사 체결의 종류, 이건 다음 시간에 주로 더 많이 설명을 드릴 건데요. 나사 체결의 종류는 지금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자세한 건 다음 시간에 설명을 드릴 테니까 간단하게만 설명을 드릴게요. 요게 이제 볼트죠. 볼트에, 이게 부품입니다. 여기 보시는 얘도 부품이고 얘도 부품인데, 부품에 직접 앞나산을 내는 거, 방법, 아니면은 너트를 사용하는 방법 있고요. 사실 얘네들은 거의 사용하지 않아요. 일반적인 경우는 너트를 사용하거나 아니면은 부품에 직접 앞나사산을 냅니다. 다음 시간에 더 정확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이 상황, 이거 되게 중요한 상황인데요. 기억을 해주세요. 자, 부품이에요. 얘가 부품입니다. 부품이에요. 자, 얘가 너트입니다. 너트예요.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면요. 얘가 볼트거든요. 윤곽선이 있죠. 볼트인데, 볼트를 위로 당기는 거예요. 이렇게. F만큼의 하중을 가해서, P만큼의 하중이래요. 그랬을 때 이 선은 이제 하중 전달 경로인데, 하중 전달 경로는 안 배우신 분들은 기억을 안 하셔도 상관없고요. 여튼, 위로 당기면은 이 볼트랑 너트의 이 부분이 닿습니다. 그쵸? 볼트는 위로 올라오고 싶은데 너트는 제자리에 있을 테니까 이 부분들이 닿게 되겠죠. 자, 여기가 이렇게 각각 딱딱딱딱 접촉이 돼 있어요. 하중은 이쪽을 통해서 전달됩니다. 여기는 조금씩 떨어져 있네요. 이렇게. 반대쪽은. 어쨌든 그 힘을 가지고 이 볼트가 너트를 밀어요. 여기서 이렇게 밀겠죠. 이런 식으로 밀 겁니다. 그러면 너트는 위로 가고 싶어? 어디서? 여기서 위로 가고 싶은데 볼트가 여기는 부품이 막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하중이 이렇게 가야지. 너트 입장에서는 너트는 이렇게 민다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지금 상황이 이런 상황인데 여기서 지금 말을 하고자 하는 건 뭐냐 하면요. 무슨 얘기를 하고자 하는 거냐면 우리는 앞에서 요 바로 전에 페이지, 전전 페이지에서 볼트가 이렇게 있을 때 위아래로 당겨서 여기가 끊어지는 거 아니면 양옆으로 밀어서 전단에 의해서 여기가 끊어지는 걸 얘기를 했어요. 머리가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요. 인장에 의해서. 어쨌든 볼트의 단면이 파괴되는 단면 파손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요. 이러한 그림에 보시는 이러한 상황에서 어디가 부서져 나갈 수도 있냐면 여기가 뜯겨져 나갈 수도 있어요. 이렇게 나사산이 망가진다는 얘기죠. 나사산이 날아간다는 얘기죠. 자, 여기가 파손되는 나사산이 뜯겨짐. 철자 이거 맞아요? 뜯겨짐. 이것을 스트리핑이라고 합니다. 벗겨져 나가는 거. 나사산이 벗겨져 나가는 거. 우리 스트립이라는 말 있죠? 스트립 옷을 그런 거 아니고요. 그러한 나사산이 벗겨져 나가는 것을 뭔가 벗기다라는 의미의 스트립이요. 그래서 벗겨져 나가는 그러한 현상을 스트리핑이라고 불러요. 그랬을 때 이 스트리핑을 방지하기 위해서 스트리핑 발생하는 그 응력은 얼마냐면 이 식으로 계산을 합니다. 복잡하죠, 식이. 여러분들한테 이거 외우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어차피 안 쓸 거니까. 일반적으로 나사산이 벗겨지는 문제는 거의 신경 쓰지 않아요. 베어링 스트레스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나사산이 스트리핑 되는 문제는 거의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럴 일이 거의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요. 한 가지 조건만 만족시킨다면. 자, 나사를 전체 단면을 항복시키기 위해서 인장하중이 얼마나 필요하냐? 이만큼 필요해요. 그랬을 때 이 나사산을 볼트든 너트든 스트리핑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힘이 얼마냐면 이만큼의 힘입니다. 이만큼의 힘이에요. 근데 여기서 개수 0.75는 이거는 이제 ISO 나사나 유니파이드 나사나 다 적용이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 식으로 계산을 해주시는데 이 볼트 전체에 대해서 봤을 때 너트의 어떤 나사산이라든가 그런 것들 다 보면은 요거예요. 0.47D 이상이 되면은 T라는 거는 요거죠. 즉 볼트하고 너트가 만나게 되는 나사산의 전체 길이가 체결되는 부분만이에요. 체결되지 않은 부분은 신경 쓰지 마시고요. 체결되는 부분
그래서 너트라고 합니다. 너트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부분의 길이에요. 체결되는 부분의 전체 길이가 뭐 이상이 되면 0.47D 이상이 되면은 그러면 괜찮다는 거죠. 0.47D 그냥 0.5D 이상이 되면은 괜찮다라는 겁니다. 여기서의 D는 산지름입니다. 그러니까 메이저죠. 다시 말해서 규격지름이에요. 그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얘기는 그거예요. 요거 이상이 되면 된다. 예를 들어서 M10짜리 나사를 써. 그러면 너트의 길이는 너트 길이 T 값은 얼마나 돼야 되냐면은 0.5D니까 5mm 이상이 되면 됩니다. 만약에 제가요 M10에다가 1.5짜리를 썼어요. 피치가 1.5짜리를 썼어. 그러면 나사산 하나의 길이가 1.5mm잖아요. 그러면 5mm 이상이 되면 된다 라고 얘기를 했으니까 그러면 나사가 이렇게 있고 여기에 너트가 이렇게 물려야 되는데 너트가 5mm 이상이 되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안에 나사산 하나가 지금 그림 잘못됐네요. 1.5mm니까 나사산이 몇 개 있으면 돼요? 4개 이상이 되면 되겠네요. 그러면 나사산은 4개 3점 얼마? 자, 4개 그래 복수로 나와야 되니 정수로 나와야 되니까 4개 이상이 물리면은 오케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그런 것을 의미를 하는 거예요. 이 얘기는. 이렇게 되고요. 실제로는 너트의 재질이 볼트의 재질보다 소프트한 것을 보통 사용을 합니다. 보통은요. 너트보다 볼트를 더 소프트하게 써요. 왜 그럴까요? 왜 너트보다 볼트를 더 소프트한 재질을 사용할까요? 자, 너트랑 볼트는 서로 체결이 되는 애들이에요. 조합이 됩니다. 그러니까 미끄러지면서 조립이 되는 거죠.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먼저 마모가 돼야 돼요. 둘 다 동일한 재질이면요. 두 개가 같이 마모됩니다. 같이 마모되면 바꿀 때 두 개 다 같이 바꿔야 돼요. 근데 둘 중에 하나는 강한 재질이고 하나는 약한 재질이면 당연히 약한 재질이 먼저 마모가 되겠죠. 아니면 외부에서 강한 힘이 푹 하고 가해졌을 때 변형이 되는 것도 약한 재질이 먼저 변형이 될 거예요. 그러면 그런 경우엔 누구만 바꾸면 돼? 약한 재질만 바꾸면 됩니다. 그래서 어떤 두 개의 부품이 조립을 할 때 이거는 볼트, 너트 사이의 관계만은 아니에요. 모든 상황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상황에서 두 개의 재질을 조립을 할 때는 항상 하나의 재질은 강하게, 하나의 재질은 약하게 서로 이렇게 마찰이라든가 아니면 서로 힘 관계가 작용한다든가 그러한 두 개의 부품 사이에는 그래서 약한 재질이 먼저 마모되거나 먼저 변형이 되도록 하는 게 기본입니다. 그러면 걔는 더 싸야 되겠어요? 더 비싸야 되겠어요? 당연히 더 싸야 되겠죠. 볼트보다 너트가 훨씬 더 싸요. 그래서 볼트보다 너트를 소프트한 재질을 사용을 하고요. 그렇게 소프트한 재질을 사용을 하게 되면은 8분의 7D 정도로 돼 있어도 상관없어요. 그래서요, 그냥 둘 중에 하나가 더 소프트하다. 두 개가 같은 재질이다 라고 하면 0.5D. 자, 정리를 하면요. 만약에 같은 재질, 그러면은 너트 길이는 0.5D 이상. 다른 재질, 하나가 더 소프트해, 너트가 더 소프트해, 그냥 D 이상 이렇게 해주세요. 8분의 7D 귀찮잖아요. D 이상 이렇게. 더 강하게 설계하는 건 문제되지 않아요. 우리 크리티컬하게 그러니까 딱 그거에 맞춰서 설계하는 건 안 좋습니다. 더 강하게 설계하는 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그래서 0.5D 이상, 같은 재질이면 다른 재질이면 D 이상. 일반적으로는 다른 재질이니까 D 이상이다. 내가 M10짜리 나사야 10mm 물려놓으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충분한 거죠. 근데 이게 나사산이요. 사실 많이 물리면요. 그만큼 10mm면 그렇잖아요. 10mm면은 1.5T짜리면은 1.5 M10짜리 나사다. M10짜리 나사다. 그러면은 같은 재질이면 M10짜리 나사면은 얘는 5mm 이상은 돼야 되고 얘는 10mm 이상 돼야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러면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기가 얘는 4개 들어가면 되고요. 얘는 1.5니까 7개 들어가야 되겠네요. 나사산이. 그러면 얘는 7바퀴 감아야 되는 거예요. 얘는 4바퀴 감아야 되는 거고. 누가 나아요? 조립 시간을 생각했을 때
4바퀴 감는 게 낫죠. 무작정 무호떡되고 나사산이 많이 물리는 거는 좋지 않습니다. 가급적이면 필요한 정도만 나사산이 물려도 충분해요. 많이 물리면 그만큼 조립 시간이 오래 걸리고 그만큼 비싸지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이렇게까지요. 자, 오늘 이제 수업을 한 게 여기까지가 끝인데요. 네, 끝이네요, 진짜. 원래는 여기에 이제 문제풀이 정도를 조금 더 하려고 했는데 생각보다 조금 더 오래 걸렸어요. 앞에 이제 규격 같은 거 얘기하고 그런 게 조금 더 시간이 오래 걸렸어요. 문제 푸는 거는 수업 시간에 예제를 풀어주면서 조금 더 자세하게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도 이제 문제를 풀어보는, 그리고 문제를 만들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할 겁니다. 이 영상 보시면서 다시 한번 복귀하셔야 되는 것들 한번 쭉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간단하게만 좀 짚어볼게요. 앞에서부터 쭉 보시면은 앞나사, 순나사 구분하는 거 얘기했었죠. 그 다음에 뭐 필요 없고요. 요거는 이제 피치하고 리드의 차이점 구분해 주시면 됩니다. 피치하고 리드의 차이점. 왜 두 개가 다를까? 그 다음에 리드가 피치보다 더 크게 만드는 이유, 비싸면서도 더 크게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나사의 단면이고요. 산지름이 나사는 규격입니다. 그래서 KS 규격이 이런 식으로 나왔고, 여기서 여러분들 2표 쓰실 거예요. 계속 쓰실 겁니다. 나중에 시험 보실 때도 2표 쓰셔야 돼요. 응력 면적이라는 거 주어져 있으니까. 그리고 M10.3 이런 나사 없습니다. 항상 규격에 있는 나사를 사용을 해주셔야 돼요. 고요. 시기하는 방법 필요 없고, 요거는 SAE 몇 등급짜리 강을 사용해서 나사를 만들 거냐에 따라서 프로프 스트렝스를 이용을 해서 응력을 계산해 주셔야 된다는 거 나왔고요. 자, 그 다음에 응력 계산하는 거 수업 시간에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파손이 되는 지점은 세 지점, 전단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인장에 의한 거, 그 다음에 스트리핑, 나사산 날아가는 거. 근데 나사산 날아가는 건 신경 쓰지 않으시면 된다. 어떤 조건만 만족시키면, 요 조건만 만족시키면 까집니다. 다시 한번 복귀를 해주시고요. 수업 시간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수업 시간에는 연습 문제 푸는 거, 문제 만드는 거,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해보도록 할게요. 고생 많으셨습니다.